1970년대까지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격차가 너무 커요. 오늘 한일 관계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1980년대 들어오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가장 큰 사건은 민주화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묵혀두었던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이 터진 거예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빵 터지게 된 거죠. 독도 영유권 분쟁 또한 이때 시작이 돼요. 우리와 일본의 격차가 확 커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사건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최근에 일본의 우경화 현상. 또 그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일이 지금 어떤 관계로서 국가 간의 관계를 맺어왔는지, 안녕하세요. 현재 사는 심용환의 심용환입니다. 현재 사는 심용환, 현재 사는 심용환. 라인을 두고 말이 좀 많아요 요즘에. 예, 손정희 회장이 책임지고 인수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나라 그 정부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예. 뭐 막 이게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갈등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제가 사실은 오늘 이거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일본 문제를 두고 내적 갈등이 꽤 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라인에 대한 문제도 단순하게 일본과 한국의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의 어떤 입장 차이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최근에 이 라인 사태를 너무나 미시적으로 바라봐요. 이 닛산 카를로스 곤 사태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냥 너무 좀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맞나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최근에 일본의 우경화 현상. 최근에 일어나는 일본의 우경화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일본의 제국주의 현상이냐? 또 그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일종의 좀 새로운 생각 정리, 조금 정리하면서 한일이 지금 어떤 관계로서 국가 간의 관계를 맺어왔는지, 또 최근에 불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본 내부의 좀 중요한 변화는 뭔지를 좀 정확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였고 박정희는 친일 이력도 있었기 때문에 뭐 반일이다, 뭐 친일이다 이런 말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럼 전두환은 뭐였을까요? 질문이 신박한데? 질문이 아주 신박합니다. 일단은 박정희의 정치 사상은 무엇인가? 이게 꽤 학계에서는 오래된 논쟁이고 결론이 쉽게 잘 안 나는 문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박정희라는 존재는 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이라고 하기엔 대통령을 오래 하셨고 좋든 싫든 한국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여러 국가 경제 전략이나 산업화 전략이라는 건 대부분 다 어떤 그 일본을 모델로 했던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박정희가 친일파냐, 혹은 박정희가 정말 오직 일본만 바라보면서 달려들었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미야 다다시는 박정희는 친일보다는 용일, 일본을 이용한다, 그 길 내셔널리즘에 가깝다.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승만과 박정희를 이야기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어요. 1970년대까지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격차가 너무 커요. 일본은 1960년대 때 이미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민주주의가 확립이 된 나라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남한은 가난한 독재국가예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공부는 하지만 오늘 한일 관계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까 질문하실 적에 그럼 전두환은 뭐였을까요? 그게 정확한 게 뭐냐면 1980년대 들어오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일본인들의 시선인데 소위 말하는 이승만의 반일 교육이라는 것이 전두환 정권 때 효과를 발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자마자 당시 일본의 스즈키 정권한테 뭐라 그러냐, 한국은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공헌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그 대가로 한국에 경제 협력을 해야 한다, 아예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 처음에 1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1983년 총액 40억 달러의 차관 공여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983년 1월 달에 나카소네 수상이 공식 방한을 합니다. 답방으로 84년 9월 달에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에 방일을 하게 되면서 상호 방문이 실현됩니다. 이게 또 왜 큰 사건이냐?
놀랍게도 해방 이후 최초의 한일 상호 답방 사건인 거예요. 그 전에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80년대 이전까지는 동등한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한일 관계를 이야기한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전두환인가요? 팬클럽이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큰 사건은 민주화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사건이에요. 87년에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바뀌었죠. 민주화는 국민의 태도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소란스럽다. 저 좌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건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일본의 민주주의는 역동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이제 요소로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1990년 10월 달에 우리나라의 이제 가네마루 전 간사장이 방문을 합니다.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만나자마자 따져요.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이 있었어요. 이 북한의 조선 노동당과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 3당이 모여서 공동선언을 한 거예요.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1945년 이후 전후 45년간의 되게 많은 손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명문화하겠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간 거예요. 열받잖아요.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일본한테 별로 받은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그 회담 끝나자마자 가네마루를 만난 상태에서 이걸 막 비판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일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정말 큰 주제인데 드디어 묵혀두었던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이 터진 거예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빵 터지게 된 거죠. 독도 영유권 분쟁 또한 이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 때 당했었던 비극과 아픔에 대해서 민간 사회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반성을 요구한다라는 주장이 좀 터지게 된 거고, 반대로 일본 내에서는 다케시마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이제 일본 역사 교과서에다가 의경화된 내용을 막 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계속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계속 사회가 역동적 성장을 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일본은 호소카 총리가 이끌던 개혁신당 연립내가 쉽게 무너졌거든요. 하토야마가 이끌던 2000년대 들어와서 민주당 정권이 잠깐 권력 잡았다가 이것도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은 여기서 자민당으로 회귀하고 신우이게 시대로 들어가면서 우리와 일본의 격차가 확 커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사건건 충돌을 하게 됩니다. 2012년 8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사상 최초로 독도를 직접 방문합니다. 또한 이때 천황이 이 식민지배에 대해서 사죄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반작용으로 오히려 일본 정부는 영토 교육 같은 거, 교과서 문제를 훨씬 더 이제 더 보수적인 입장을 막 서술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계속됐는데 거기에 플러스 강제징용 문제까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국가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제인권법이라는 기준으로서 이제 갈등이 점점 커지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되게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경제 문제랑 중국 문제예요. 한국 경제가 일본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게 진짜 큰 사건인 거예요. 아베 정권 당시에 이제 알다시피 수출 규제 같은 거 했잖아요. 근데 우리 기억나시죠? 일본 맥주 안 먹어. 뭐 일본 브랜드 안 써. 이랬는데 근데 오히려 한국 경제가 다극화되는 효과가 나고 대일 의존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났지 한국 경제가 일본이 수출 규제했다고 해서 망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관계가 이제 많이 엉클어져 있지만 중국 문제도 컸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에 집권하자마자 시진핑과 무려 7차례 만나고 회담을 했었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천안문 막루에다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올라갔거든요. 이게 또 일본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최근 이야기까지 오게 된다면 이 한반도 비핵화랑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어찌됐건 비핵화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신박한 현상이 최근에 일어났어요. 반중, 탈중, 한미일 동맹론 뭐 이런 거죠. 일본군 위안부 이런 문제 없다. 뉴라이트가 이런 주장하잖아요. 문재인 정권 빨갱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극우적 주장을 막 하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극우적인 경향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 분명한 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뉴라이트적인 극도의 어떤 친일파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들이고 최근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봤었을 때 야, 왜 이렇게 일본과 충돌하지? 일본과 좀 잘 지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최근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런 게 정책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좀 힘들게만 좀 진행이 되는 것 표정이 안 같은데. 좋아지고 계세요. 네. 그러면 좀 일본은 전반적으로 우경화가 되고 있지 않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전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일본 사람들 무슨 생각해? 그러면 군국주의, 우길기, 뭐 전쟁 이거 아니면 기시노부스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일본 내에서 일본의 우경화 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신우파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같은 자민당이에요. 이 두 개는 분명히 변동 지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일본이 뭐 야스쿠니 사관, 뭐 정상국가론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국의 역사를 긍정하고 자국의 역사를 미화하고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이런 거는 맞아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자유주의 여파가 있어요. 이 신자유주의 여파 속에서 대표적인 총리는 고이즈미 총리와 아베 총리예요. 신자유주의 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일본의 기업을 다니는 새로운 엘리트층들이 상당히 우익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글로벌리즘의 시대 속에서의 변화도 있다는 걸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좀 매우 낯선 말인데. 낯선 말이죠? 네. 현재사는 신용하니 뭐 그런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아베 외할아버진 기시 노부스케가 구우파고 아베 같은 사람이 신우파라는 말인가요?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우파는 뭐고 신우파는 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내셔널리즘, 경제민족주의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1960년대 이후에 일본의 구우파가 본격적으로 활개를 치게 되는데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해서 뭐 독립외교, 뭐 자주헌법 이런 거는 나중인 거고 경제 성장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 요게 일단은 50년대까지 이렇게 쌓여왔었던 문화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60년대로 들어오면서 기시노부스케 같은 사람들이 복귀를 하게 되고 자민당의 새로운 어떤 주류를 자리를 잡게 되는데 기시노부스케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이케다예요. 이케다의 주장이 뭐냐면 월급 2배론. 경제 성장을 시켜서 국민의 월급을 2배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국민소득 배증 계획인데 뭐 대단한 주장인 거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 시스템 확보 이런 것들도 다 구우파의 주장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게 1940년대 50년대 때 사회당의 힘이 되게 강했어요. 사회당이라는 게 말 그대로 노동조합, 교사조합, 농민조합 그리고 마르크스 강령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사회주의적 이상을 실천하려는 정당이었어요. 굉장히 강하니까 그들을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이제 군사 쿠데타, 군부의 경제 개발론 뭐 이런 게 이제 핵심이었고 지금도 개발과 산업화하면 그걸 이제 우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정실 자본주의. 이게 뭐냐면 관료 그룹하고 자민당의 정치가들이 야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후원을 해줍니다. 소위 말하는 관료와 정치권이 유착을 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되 투표는 다 자민당한테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또 하나가 199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되는 국제협조주의라는 게 있어요. 강한 국가가 되려면 중국과도 잘 지내고 한국과도 협조하고 배려해줘야 돼. 이 생각인 거예요. 요 생각은 1990년대 초반 나카소네 야스히로까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런 게 주로 구우파의 정체성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신우파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고이즈미는 정당은 자민당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자민당을 철저하게 개혁을 하면서 고이즈미가 국민적 인기를 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권력이 바뀌면 바뀐 권력으로 상대를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은 자민당인데 새로운 자민당 지도자가 나와서 자민당을 뜯어고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첫째, 공공사업비를 확 줄입니다. 두 번째, 작은 정부 노선을 추진해요. 보조금, 지방교부세 다 줄여버립니다. 의료비에 대해서 환자 부담과 보험료를 높이고 불량채권 처리를 통해서 금융재생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자민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업인이나 뭐 정치인이나 뭐 이렇게 특히 이제 국가 관련 이렇게 서로 유착 관계였는데, 그 유착 관계를 같은 자민당 정치인이었던 고이즈미가 다 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민영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올리겠다고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국민들이 보기엔 완전히 이건 진짜 기득권과의 싸움인 거예요. 2005년에 우정국 민영화,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우정국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더 이상 관료가 정치인에게, 정치인이 관료에게 영향을 주는 구조를 다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고이즈미가 이끄는 이 자민당이 300석에 육박하는 압승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이즈미 집권 73개월간 말 그대로 최장의 호황기, 2006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최고의 이익을 누리던, 이것만 보면 나름 멋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기업은 성장하는데 노동자의 삶은 성장하지 않죠. 똑같아요. 일본도 노동자의 월급이 안 올라요. 플러스 이렇게 민영화 작업을 해버리면 노동조합이 다 빠개져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신자유주의적 개혁이고 비정치적 행보로 보일 수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뒤를 이은 사람이 이제 아베입니다. NHK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일본 NHK는 굉장히 유명한 공영방송인데, 그 NHK 회장에 모미 가스토를 임명하고 경영위원회에는 이제 하쿠타 나오키, 하세가 미치코 등을 임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역사 수정주의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뉴라이트들을 보내서 공영방송을 통제하는 거예요. 아사히 신문이 1990년대 때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보도를 했었는데, 그 보도의 일부 내용이 문제가 있었어요. 일부가 문제지 전체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베가 이 정치 캠페인을 통해서 그냥 아사히가 거짓말했다, 그렇게 되면서 아사히 신문이 중심이 된 진보적 목소리가 또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자민당을 일신하고 전통적인 사회개혁 세력들을 배제시키는 결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더해져서 역사 수정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변화를 전통적 보수층들은 받아들이게 되고, 중도적이거나 진보적인 사람들은 중도파는 보수적이 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우리나라랑 과정이 달라요.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졌죠.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이라고 불리는 진영에서 추진이 됐고, 이 개발이라는 건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발 발전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일본은 민영화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 또 마르크스 같은 사회주의 이념이 다 무너져 버리고, 또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게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실패하고 하니까 이제 자민당밖에 남지 않게 되는, 내부적으로 국가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지만 역사 수정주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어떤 보수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결국 보수층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친미, 더 반중. 사실은 미국과 중국은 좀 넘사벽이잖아요. 한국을 때리는 거죠. 이 맥락을 보게 되면 왜 라인에 대해서, 일개 기업의 소유권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나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요즘의 자민당이 이야기하는 우익이라는 건 과거에 진짜로 제국주의를 경험했었던 그 과거 제국주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우익들의 그런 어떤 찬란한 과거에 대한 회상과 희망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나의 기득권, 내 표를 유지하고 내 정당을 살리고 우리 기업을 더 발전시켜서 기득권층의 이득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호도하는 수단으로서 정책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이념적으로는 역사수정주의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파와 극우파의 차이가 뭐예요? 보수파는 사회적 기득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 맥락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행동을 함부로 안 해요. 기득권을 꽉 쥐고 있지만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라도 점잖하게 양보하는 것도 있고 피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극우파의 특징이 뭐예요? 극우파는 인위적으로 갖다 쓰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극단적 행동을 잘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현재 일본의 신우익적 성향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최근에 불고 있는 극우적인 친일적인 태도, 이걸로도 효과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향해 왔었던 일본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반일, 용일, 극일과 같은 태도만으로도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비판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감정적으로 가지 말고 이성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단은 많아요.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의 물결을 끌어올린다라든지, 비핵화와 어떤 그 비핵화라는 목표 속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일본을 파트너로 만들어준다라든지, 미중 갈등 속에서 그 안에서 또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가운데서 일본과의 또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든다라든지.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 결국 감정이 아니라, 특히 편향된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 합리성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부탁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보도하는 기자의 입장이라면 조금 더 심층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소위 전문가라고 한다면 책임 있는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감정을 부추기는 분석은 하지 말자. 설명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듣느라 힘드셨겠지만 그 힘듦을 감당해야지만 역사의 희망은 피어오른다고 믿습니다.